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역사 초보자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조선왕족실록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1418년 태종 이방원은 세자를 첫째 양녕대군에게서 셋째 충녕대군으로 교체하고 곧바로 세자에게 양해를 하며 본인은 물러납니다. 이렇게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퇴임한 왕을 상왕이라고 합니다. 이제 조선의 4대 왕 세종으로 즉위했는데 그렇다고 상왕 이방원이 정치에서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니었습니다. 왕위는 물려줘도 국가의 군사권과 조정의 인사권은 여전히 자기가 쥐고 있겠다며 어떻게 보면 정치의 핵심 두 권한은 넘기지 않았던 겁니다. 많은 매체에서는 이방원이 상왕으로 있을 때 두 부자 사이를 갈등 관계로 묘사합니다. 이방원은 왕이 된 자기 아들을 감시하고 테스트하려고 일부러 군사권 인사권만 준 채 물러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들 세종을 보호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종은 세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왕자 시절 평판이 좋았어도 정치적 지지 세력이 두텁지 못해서 행여라도 나중에 세종을 업신여기는 권세가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방원은 그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늘 외척부터 조졌던 상왕 이방원은 세종대왕이 즉위하자마자 세종의 처가인 심씨 집안을 영모죄로 엮어서 아주 초토화시켜 놓습니다. 이 일 가족이 풍비박산 나버렸고 세종의 아내 소헌왕후 심씨마저 폐위될 뻔했지만 소헌왕후만큼은 세종이 구해줍니다. 물론 아버지의 이러한 과도한 외척 척결을 세종이 찬동하지는 않았지만 압도적인 권력을 쥐고 있던 이방원에게 뭐라 할 수가 없었고 또 이방원 입장에선 아들의 왕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 조금 강한 방식을 택했을 뿐이었죠. 또 한 번은 세종 재위 초 한동안 조용했던 왜구들이 다시 약탈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상왕으로서 신하들에게 자신의 존재감과 입지를 재확인시켜주기 위해 대마도 정벌을 준비해서 1419년 세종 1년에 이종문을 사령관으로 삼아 대마도로 보냅니다. 어쨌든 당시 국왕은 세종이었기에 세종 치세의 대마도 정벌이긴 하지만 실상은 대마도 정벌은 상왕 이방원의 작품이었습니다. 사령관이었던 이종무도 이방원의 측근 중 한 명이었고요. 2만 명이 조금 안 되는 병력으로 대마도에서 초반 상륙작전에 성공하여 많은 왜구들을 토벌하고 조선인 포로들을 구출해내는데 성공하지만 패잔병 수색작전에 적지 않은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조선군의 승리였고 대마도의 도주가 왜구들을 잘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조선군은 철수합니다. 이렇듯 젊은 세종의 재위 초반은 상왕, 이방원의 꼭두각시 왕인 듯 했으나 그렇다고 세종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세종 재위 2년째이던 1420년 학술기관 겸 국왕 직속 싱크탱크 기관인 집현전을 신설해서 이 집현전 학자들을 세종의 측근화하며 세종만의 정치적 지지 세력으로 구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왕 이방원이 아들 세종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조금 강한 방법으로 세종의 왕권을 보호해주려고 했던 것이고 세종 개인의 정치 방식에 대해서도 각종 매체에서 다뤄지는 것처럼 반대하고 꼽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상왕 이방원도 1422년 세종 4년째 세상을 떠납니다. 이로써 세종은 유일무이의 절대군주가 되었고 확실히 이방원이 상왕으로 있었던 초반 4년 덕에 교체된 세자가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국왕이 됐음에도 정치계가 많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세종은 정말 호기심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특정 분야에 제한 없이 다방면에서 아주 호기심 덩어리였는데요. 집현전을 만든 이유도 정치 지지 세력을 육성하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국가 운영을 위해 혼자는 다 못하니까 이 다방면에서 학술적 데이터베이스와 연구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세종이 호기심을 유독 많이 보였던 분야를 꼽자면 우리 고유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전근대 시대에는 중국이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신문물을 많이 수입해서 써왔는데 이 중국의 풍토와 우리의 풍토가 맞지 않으니까 그 괴리감에서 오는 불협화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세종은 일찍이 이를 문제시 여기고 있었는데요. 세종 재위 초반 기록들을 보면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달력계산법, 농법 등이 맞지 않다며 거론하기도 하고 왜 국가행사 때 중국 음악을 연주하느냐고 신하들에게 잔소리를 하기도 했답니다. 이게 단순한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아니라 한국은 한국만의 특수성이 있는데 무조건 선진국의 문물이라고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수입만 해오면은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고 세종은 이를 정확하게 캐치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종은 한국의 3대 음악인 중 하나인 박연에게 조선만의 독자적인 악기를 만들게 합니다. 그렇게 박연이 조선만의 악기 편경을 만들었는데 세종은 아직 부족한 음이 있다며 직접 악기의 음계를 지적했고 중국 편경이랑 비교도 하고 수정 작업을 거쳐서 조선만의 편경을 완성해내죠. 세종은 절대 음감이었으며 박연은 우리나라 궁중음악의 한 획을 그었다고 인정받고 있죠. 더불어 세종은 정초, 변효문 등에게 직접 늙은 농부들을 일일이 인터뷰하고 조사해서 우리나라의 토양에 맞는 농법서를 편찬하게 하는데 이 농서가 농사직설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수령들에게 다 뿌려서 이 농부들에게 기후와 토양에 맞는 농법들을 설파하게 하죠. 더불어 문제의 달력계산법, 즉 역법, 각 국가별로 당연히 시차라는 게 있는데 이전까지는 시차 다 무시하고 오로지 중국 시간 기준으로 연, 절기, 계절, 월일, 시간 등을 계산하니까 당연히 맞지 않은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나 당시 조선은 독자적으로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시간을 계산하고 달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관노 출신의 과학자 장영실을 명나라 사신단에 합류시키고 베이징에 갔을 때 몰래 중국의 천체 관측기구 혼천이를 보고 온 뒤 조선에 와서 이 조선만의 혼천이, 간이 등 천체 관측기구를 만들어냈고 시간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시계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줄 수 있도록 장영실은 해시계 앙부일구, 물시계 자경루와 옥루 등을 만들어냈죠. 더 나아가 천체 관측 기술을 후대에도 계속 이어지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종은 장영실을 비롯해 당시 수학 천재로 유명했던 이순지 그리고 집현전 학자들을 동원해서 조선만의 역법서 편찬 작업에 착수합니다. 세종은 군사적인 방면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번 3화 태종 이방원 편에서 태종이 유일하게 대여진 외교에 실패를 하는 바람에 여진족의 북쪽 국경지대 약탈이 극심했다고 했죠. 이는 세종 때까지 이어집니다. 세종은 언제나 군사훈련, 무기관리 및 개량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었고 고려말 화포를 개발해낸 최무선의 아들 최해산이 화력무기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세종은 제위 초중반까지는 망명온 여진족들을 귀화시켜주고 관직도 내려주고 많이 달랬으나 여전히 약탈을 일삼는 여진 부족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토벌을 하겠다는 강경한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외교 분야에서도 정보전에 신경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타이밍이다 싶을 때 1433년 세종 15년 최윤덕을 압록강으로 보내 여진족들을 토벌했고 같은 해 김종서를 두만강으로 보내 그쪽 여진족들을 토벌하게 했습니다. 4년 후 1437년엔 이천을 다시 압록강으로 보내 여진족들을 정벌합니다. 이게 세종대왕의 여진정벌이고 이로써 현 대한민국 국토의 국경선이 확정지어지죠. 그러나 세종대왕은 그저 무력만으로는 토벌하고 끝내는 이 군공의 욕심이 있던 것이 아니라 북쪽 지역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을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압록강엔 4군을, 두만강엔 6진이라는 특수행정구역을 설치해 합쳐서 4군 6진이라고 부르죠. 이 외에도 정부에서 관리를 파견하지 않고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을 현지인을 관리로 삼는 도관제도, 그리고 여러가지 특혜를 주며 남부지방 백성들을 북쪽으로 이주하는 3인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3인 정책은 실패합니다. 세종이 유일하게 실패한 정책인데요. 북쪽 국경지대가 너무 춥고 치안이 안 좋다는 인식에 백성들이 가기를 거부했고 일정 부분 세종이 강제 이주시켰음에도 큰 효과를 보진 못했답니다. 그리고 세종의 재위 후반부에는 약간 이상한 낌새들이 포착이 됩니다. 우선 몇 번의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장남이었던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겼으며 태종 이방원 이래 6조에서 국가 업무를 의정부를 패스하고 국왕에게 바로 보고하는 6조 직계제를 이젠 의정부를 반드시 거치게 하는 의정부 서사제로 전환합니다. 이러면 국왕의 업무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의정부 재상들의 업무 비중이 커지겠죠. 이건 세종대왕이 국가 업무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저 워커홀릭이 국가 업무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건 신경 쓰는 다른 일이 생겼다는 거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종이 장영실을 내치고 그간 궁궐에 두었던 모든 시계들과 관측기구들을 다 숨깁니다. 장영실이 왕의 가마를 대충 만들어서 권장을 맞았다고 하는데 그 천체가 정말 왕의 가마를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아마 명나라 측에서 이 조선이 천체 관측을 한다는 소식을 접한 듯하고 이에 세종은 장영실을 내치는 조건으로 이 사건을 대충 마무리 지은 듯한데 아마 천체 관측보다 더 커다란 이벤트가 있었기에 천체 관측은 그 선에서 마무리 짓지 않았나 합니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한글 창제입니다. 한자는 문명국의 상징이었고 한자를 쓰지 않는 건 야만국의 특이라고 이 당시 사대부들은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세종이 대놓고 글자 창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종은 초극비리의 한글을 창제했고 이 때문에 한글 창제 과정을 두고는 야사와 전설만 전해질 뿐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조선왕족실록에 1443년 세종 25년 세종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 28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3년 후 1446년 공식적으로 훈민정음을 반포하죠. 한글 창제 과정은 워낙에 비밀 프로젝트였던지라 각종 해석들만 분분한데 그만큼 훈민정음의 과학성이 우수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세종이 절대음감이었잖아요. 이러니 우리나라 말의 음성과 음운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글자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세종은 뭔가 도전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직도 소개드리지 못한 업적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국왕이 도전적이고 진취적일 땐 조정의 안정을 담당해주는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그걸 황희, 맹사성 등 당대 명재상들이 그 역할을 해주었죠. 정치짬이 어마어마한 원로 정치인들이었기에 국정 운영 능력이 상당히 원숙했고, 이러니 황희가 집안 비리 사건이 터져도 세종은 다 덮어주고, 황희가 건강 때문에 퇴직을 원해도 세종이 받아주지 않았던 거죠. 이토록 유능한 세종이었지만 세종은 육식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식습관, 여기에 운동 부족, 그리고 완벽주의자의 지나친 과로로 만성적인 당뇨병을 앓았습니다. 말년엔 병이 도저 시력도 매우 안 좋아져서 거의 실명에 가까웠다고 하죠. 1450년 제위 32년을 끝으로 세종은 사망합니다. 세종대왕의 치세가 조선의 500년 중 가장 눈부신 전성기였던 시절은 그 모든 걸 이룩한 각기 각 분야에 알맞은 인재들이 있었기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그저 그런 인재들을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운 좋게 위대한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좋은 세상이란 이런 세상인 듯 합니다. 누구나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을 어떤 사회적 제약 없이 펼쳐 보일 수 있는 세상. 세종이 운이 좋아서 그런 인재들을 만났던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이든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와 세상을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세종대왕에게 배워야 할 점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과 사람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 사람이 자기 장점과 역량을 낼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알맞게 활용하는 이런 리더십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5화의 주인공은 1450년 세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5대 왕이 된 세종대왕의 장남 문종입니다. 조선 왕조의 역사를 처음 접할 땐 5대 왕 문종의 재위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아서 이 문종을 병약하고 일찍 죽는 힘없는 군주로 설명하곤 합니다. 일찍 죽는 바람에 나중에 자기 동생이 자기 아들의 왕위를 찬탈했다고 나오죠. 이는 각종 사극 매체에서도 문종을 묘사할 때 그렇게 다뤄지고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종의 본명은 이향, 향이는 세종 3년이었던 1421년 8살의 나이에 세자로 책봉됩니다. 어릴 때부터 세자향은 이 주변으로부터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가장 칭찬받았던 게 의외로 세자향의 외모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어릴 적 세자향은 외모가 옥처럼 곱고 예의가 발랐다고 적혀있으며 명나라 사신들은 어린 세자를 보고 조사는 산수가 좋아 저런 아름다운 인물이 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너무 귀여워서 명나라 사신들은 세자를 데리고 차를 마시거나 말을 함께 타는 등 같이 놀기까지 했답니다. 세자향은 커가면서 외모에 더 물이 오르는데요. 세자향은 체격이 건장하고 풍채가 좋았으며 수염이 그렇게도 잘생겼었다고 합니다. 물론 외모만 출중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학습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세자향의 학식에 숱한 신하들이 놀랐으며 조선 내부는 물론 중국 명나라에서조차 세자향에 대한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세자향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는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정통성이거든요. 그런데 태조 이성계 이래 전부 적장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왕자의 난이 2번 일어나면서 정종과 태종 이방원이 즉위했고 세종대왕도 형 양녕대군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세자로 교체된 거잖아요. 어릴 적부터 세자에 임명되어 세자 수업 착실히 받아가니 향이는 많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세자향은 공부만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자향이 만든 아주 유명한 과학 발명품이 있죠. 바로 치구기입니다. 부전자전인지 세자향도 어릴 적부터 천문학, 기상정보 등에 유난히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27살 때 세자향이 강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이 아이디어를 장영실한테 가져가서 만들어달라고 했죠. 이게 바로 치구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구기는 장영실이 만들었다고 아시는데 물론 만든 사람이 장영실이긴 하지만 최초의 설계자와 기획자는 세자향이었던 거죠. 1442년부터는 세자향이 28살의 나이로 이 대리청정을 시작합니다. 대리청정이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국왕이 국가 업무를 돌보지 못할 때 그의 아들 세자가 국왕을 대신해서 국가 업무를 돌보는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세자가 대리청정 시작한 그 바로 다음 해 1443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표하거든요. 이 세종대왕의 온신경이 한글이가 있었고 건강도 별로 좋지 못했을 시점이거든요. 그러고 세종대왕이 눈을 감는 1450년까지 약 8년간 대리청정을 도맡았습니다. 8년간은 사실상 국왕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자가 나중에 왕이 되고 재위 기간은 짧지만 정치 경력만 놓고 보면은 결코 짧은 게 아니었죠.
명재상들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세자향은 정사를 아주 잘 살폈고 사실상 세종 제위 말년의 모든 정치는 세자향이 도맡았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사회의 공은 세자향에게도 있는 거죠. 그리고 1450년 세종대왕이 죽자 조선 역사 최초로 세자 교육도 FM대로 받은 장남 세자가 정석 루트로 5대왕 문종이 됩니다. 세자 기간만 29년, 대리 청정이 8년인데 야, 이 정도면은 웬만한 국왕 평균 재위기간 됩니다. 이렇게 왕이 된 문종은 어떤 왕이었느냐? 문종은 어마무시한 밀리터리 덕후, 소위 말하는 밀떡이었습니다. 문종은 활도 굉장히 잘 썼다고 하고 군사 문제와 국방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문종은 군사 훈련을 매우 중요시 여기며 조선의 국방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고 치국이에 이은 문종의 두 번째 발명품, 문종 1년이었던 1451년 화차를 직접 설계해서 만들어냅니다. 문종 이전에 신기전이라고 해서 화약의 폭발로 장거리까지 날아가는 대형 화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전은 휴대하기도 불편하고 쏘기도 불편해서 초창기 공격용보다는 신호용으로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문종은 신기전의 위력을 더 배가시킬 방법을 생각하다가 신기전을 꽂아 넣을 수 있는 발사 틀을 만들고 그 발사 틀을 바퀴로 실어가는 화차를 생각해낸 겁니다. 그러면 휴대하기도 운반하기도 발사하기도 훨씬 용이하겠죠. 그냥 발사 틀에 신기전을 꽂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발사 지점과 발사 거리까지 계산할 수 있도록 발사 틀을 위아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했죠. 실록에 의하면 화차는 평지에서 두 사람이 쉽게 끌어갈 수 있었고 험한 곳도 두 사람이 앞에서 끌고 다른 두 사람이 뒤에서 밀면은 못 가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문종은 1451년 한 해에만 무려 700여 대의 화차를 생산해냈죠. 화차 설계뿐 아니라 당시 조선 군인들의 검 길이가 너무 짧은 것 같아 걱정된다며 무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을 선보이기도 했고 그 외 화포를 포함한 각종 무기들에 대한 규격화 작업을 시행합니다. 그냥 무기에 대해서만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이론과 진법에 대해서도 빠삭했는데 조선 군인들의 새로운 진법을 직접 고안해내며 신진법을 창간한 후 수양대군, 김종서, 정인지더러 자문하게 했습니다. 전쟁사에도 관심이 많던 문종은 고조선 이래 한국에서의 모든 전쟁사들을 정리한 동국병감 역사서를 간행하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경연에서도 문종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신숙주는 주상께서 무만 숭상하시니 세상 사람들이 다 무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라고 상소할 정도였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문종이지만 문종 개인적으로는 비극적인 러브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 문종의 여복은 정말 없었는데요. 세자 시절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세자였기에 세자의 아내가 될 세자빈도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세종 9년이었던 1427년 세자향은 첫 번째 아내 휘빈 김씨와 혼인합니다. 휘빈 김씨가 많이 못생겼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아니면 세자향이 워낙에 워커홀릭의 모범생이라 여자에 관심이 없었는지 합방하기를 굉장히 자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휘빈 김씨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민간 신앙들에 빠졌고 무슨 뱀의 체액을 닦은 수건을 간직한다든지 여자가 신던 신발을 태운 가루를 술에 타서 세자에게 먹이려고 했다든지 이런 짓들을 하다가 세종한테 걸려서 휘빈 김씨는 세자빈에서 쫓겨납니다. 1429년 세종은 이번엔 미모를 상당히 중요시 여겨서 얼굴 보고 새 세자빈을 간택해주니 이 여인이 순빈 봉씨입니다. 순빈 봉씨는 얼굴도 예뻤는데 세자향은 계속 합방을 거부하니 아이를 못 낳는 거죠. 아들이 있는 세자와 없는 세자의 정치 안정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자가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절실히 생각한 세종은 후궁들을 좀 붙여주었는데 그 후궁 중 권씨가 임신을 한 겁니다. 후궁의 임신 소식에 분노한 순빈 봉씨는 자기도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치기도 했고 술에 빠져 살며 궁궐에서 매우 안 좋은 시선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 시녀와 동성애를 한 사실까지 발각이 되자 세종은 순빈 봉씨를 회출합니다. 세 번째 세자빈을 간택해야 했는데 세종은 두 번의 며느리 실패에 신중히 생각하다가 지금 임신한 세자향의 후궁 권씨를 그냥 세자빈으로 임명해줍니다. 이렇게 세 번째 아내가 된 권씨가 처음 낳은 아이는 딸이었고 5년 뒤 세종 23년이었던 1441년 아들을 낳습니다. 세종은 굉장히 기뻐하며 자기의 손자를 새 손으로 임명하죠. 그러나 세자향이 그나마 사랑했던 세자빈 권씨는 아들을 낳자마자 산후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두 번의 결혼 실패가 했던 세자향이 낳은 아들은 너무 늦둥이였고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대로 세자향이 문종으로 왕이 되었어도 아직 아들은 어렸죠. 더불어 사랑하는 아내를 잊지 못해서인지 문종은 이후 다른 왕비를 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궁금할 문종과 동생 수양대군의 사이. 수양대군은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나중에 이 수양대군이 문종의 아들 왕위를 뺐거든요.
그렇다면 문종이 살아있을 적 수양대군은 어땠을까요? 우선 세종대왕은 아들들과 딸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유능한 것처럼 아이들도 다 하나같이 각자의 분야에서 능력에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종 본인도 원래 유능했지만 세자가 아니었던 시절엔 장남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자기 능력을 썩혀야만 했잖아요. 혁이 삭고 뭉치여서 세자가 교체가 됐지 아니면 그냥 똑똑한 왕자 정도로만 남았을 거라고요. 그런 분함을 어릴 적 겪었던 세종이었기에 세종은 장남이 아닌 아들들과 딸들도 엄청 챙겨주고 이 아들들에게는 국가 업무도 일정 부분 배정해 주었습니다. 이건 문종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생들을 엄청나게 챙겼던 문종은 자기 동생들의 능력이 뛰어나다며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왕실 종친들은 원래 국가 업무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이 신하들이 반대를 해도 자기 동생들이 얼마나 유능한데 그 능력을 썩히냐며 문종은 동생들에게 관직을 내렸고 특히 수양대군의 능력을 굉장히 높이 샀습니다. 더불어 수양대군도 이 각종 사극에서 다뤄지는 것처럼 형을 업신여기지 못했습니다. 문종은 세자 기간만 29년, 대리청정 기간 8년, 정석 코스를 밟았기에 왕권이 굉장히 강력해졌으며 다른 왕자들이 욕심을 부릴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양대군도 형 문종을 엄청 치켜세우고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문종은 나약한 이미지가 생겼으며 아들은 왜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나중에 삼촌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뺏겼을까요? 우선 문종이 즉위하기 전부터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종도 엄청 걱정할 정도로 피부병이 심했다고 하죠. 그래도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되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즉위 후 2년째가 되던 해에 피부병이 갑자기 크게 도져서 그대로 사망까지 이어진 겁니다. 문종의 사망 나이가 39인데 이는 조선의 27명 왕들 평균 수명과 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딱히 문종이 젊은 나이에 죽은 게 아니라는 뜻이죠. 애당초 문종은 늦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재위 기간이 짧아서 약한 이미지가 생긴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 생활이 2번이나 실패해 너무 늦은 나이에 아들을 보는 바람에 아들과 나이 차가 많이 나서 문종은 그다지 젊은 나이에 죽은 게 아니지만 그 아들은 어린 나이에 6대왕 단종으로 즉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문종은 아내가 아들을 낳고 바로 죽었고 또 재혼을 하지 않았기에 왕비가 없었고 어린 단종을 보호해줄 외척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452년 문종 사후 문종의 어린 아들 단종이 6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1452년) 단종이 12살의 나이로 조선의 6대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지난번 5대 왕 문종 편에서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백그라운드로 인해 단종은 아주 어린 나이에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생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단종에게는 정치적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왕이 어린 나이에 등극할 경우 그래도 엄마 외가 쪽 집안이 정치적 지지자가 되어주지만 문종은 세자 시절 아내를 잃고는 재혼을 하지 않아 왕비가 없었고 단종에게는 자신을 보호해줄 외척조차 없었죠. 대신 재상들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정권 이래 재상들의 권한이 강해져 있었습니다. 세종 때 황희, 맹사성 등 유능한 재상들이 국정을 아주 잘 운영했고 세종은 집권 후반기에는 6조의 업무를 국왕에게 바로 보고하지 않고 의정부의 재상들에게 먼저 보고하라는 의정부 서사제까지 시행하면서 재상들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했고 이는 문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종 때에는 재상으로는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우의정 정분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국무총리 같은 개념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3정승이라고 부르는데 영의정 황보인과 우의정 정분은 성격이 소극적이라 튀는 걸 싫어했고 반면 성격이 대쪽극기로 유명하고 육진 개척의 주역이었던 백두산호랑이, 좌의정 김종서가 조선의 조정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단종 즉위 시점에는 의정부의 황보인 김종서가 단종에게 인사명단을 올리고 특정 인물 이름 옆에 노란색 표시를 해두면 단종은 도장만 찍어줄 정도로 재상들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황표정사라고 합니다. 이토록 재상들의 정치적 힘이 강하고 이들이 단종의 후견인이 되어주니 문종은 눈을 감을 때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어린 아들을 걱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문종은 자기 동생들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역시 세종 이래 문종 집권 때까지 세종의 아들들이자 문종의 동생들은 워낙에 아버지 세종, 큰형 문종과 사이가 좋아서 세종, 문종은 왕족들에게 국가 업무를 맡기면 안 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관직들을 주고 국정 일부를 책임지게 했습니다. 이토록 정치적 권력을 줄 정도로 문종은 자기 동생들을 믿었고 오히려 자기 어린 아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삼촌이 되어주리라 믿었죠. 문종이 죽고 단종이 딱 즉위했을 때는 일단 재상들과 각 부처 신하들의 정치적 권한이 상당했고 또 단종의 삼촌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 중 투톱 삼촌이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과
한국의 4대 서야가로 손꼽히는 예술천재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었습니다. 이때 재상들인 황보인, 김종서 등은 성격이 다소 다혈질적이고 제멋대로식이 강한 수양대군보다는 성격이 온화하고 예술적 조예도 깊은 안평대군과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묘하게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사이에 정치적 경쟁 구도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이 재상들도 혹시 왕이 어린 전국을 틈타 종친들이 지나치게 권력을 강화해 나가지는 않을까 우려를 했고, 재상 대 종친 딱 이 구도로 가면은 명백히 싸우자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서, 황보인 등은 차라리 안평대군과 수양대군을 더 갈라치기 위해서 안평대군을 지지해 수양대군을 정치적으로 고립시켜 나가죠. 김종서가 본인을 멀리하는 걸 알고 김종서가 자기를 멀리하면은 조선의 온 조정이 자기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던 수양대군은 자기는 권력에 딱히 욕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음지에서 지지 세력들을 몰래 키워나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한명회인데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왕이 된 자들에게는 늘 킹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이성계에겐 정도전이, 이방원에겐 하륜이 있었던 것처럼 수양대군에겐 한명회가 있었죠. 킹메이커들이 늘 그렇듯 재주는 비상하고 야망은 거대하나 모종의 이유로 정계의 주류파에 끼지 못해 역시 주류에서 밀려난 왕족들에게 붙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명회도 똑같았어요. 이후 수양대군은 권력에는 큰 욕심이 없이 그저 주어진 일만 하는 왕실 종친 정도로 보이게 몸을 숙였고, 무엇보다 사은사라고 이 조선에서 새로운 국왕이 즉위하면 명나라 황제가 승인을 하는데 이에 대해 담례의 사신단이 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수양대군이 자처해서 본인이 가기로 합니다. 권력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명나라 한번 왔다 갔다 그게 몇 개월이 걸리는데 그 오랜 기간 국가를 잘 비우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보복을 가할 때도 특정 인물을 꼭 중국으로 사신을 보내놓고 그 사이에 그 측근들을 조지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수양대군이 자기가 갔다 오겠다고 하니 다들 수양대군이 그렇게까지 야심덩어리는 아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명나라를 갔다 와서도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정치적 조언을 해주는 등 남들이 봤을 때는 권력욕이 있어도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종친되는 정도지 쿠데타를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죠.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추천으로 한명회의 친구 홍달손을 만났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홍달손이 궁궐 수비 병력을 이끄는 관직에 승진을 한 겁니다. 이방원의 사병 혁파 이래 사병을 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양대군에게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생긴 겁니다. 단종 제위 1년이었던 1453년 10월 사냥을 나간다는 빌미로 사냥을 갔다 온 후 야심한 저녁 수양대군은 자기 종 1명과 사냥에 참가했던 무사 3명을 데리고 김종서의 집에 찾아갑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의 종을 시켜 자기가 김종서 대감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니 대감 너로 나와달라 부탁했고,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수양대군이 미친 짓을 벌일 거라고 생각 못한 김종서는 의심 없이 나왔고, 김종서는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적어왔다며 편지를 건넸는데 김종서가 그 편지를 읽는 와중에 부하가 철퇴로 김종서의 머리를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김종서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을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수양대군은 곧바로 김종서의 집을 나와 홍달손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으로 빠르게 궁궐을 장악했고, 단종을 찾아가 김종서가 안평대군을 왕위에 올리려고 하는 영모 혐의가 있는데 상황이 급박해서 김종서를 먼저 죽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영모의 잔당들을 토벌해야 한다며 전 대소신료들을 입궐하라는 어명을 내리게 했고, 사태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대소신료들은 그 새벽에 입궐합니다. 한명회는 궁궐 문 바로 앞에 병사들을 대기시켜 놓았다가 궁궐 문을 들어오는 사람마다 황보인 등 살생부에 적힌 이름들을 전부 죽입니다. 한편 철퇴를 맞은 김종서는 아직 죽지 않았고, 정신을 차린 김종서는 새벽에 여장을 한 채 사돈 집안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 관군이 들이닥치곤 김종서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더불어 친동생 안평대군을 유배 보낸 후 사약을 내렸죠. 이 사건이 계유정난입니다. 흔히들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한 사건을 계유정난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계유정난은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안평대군 등을 죽인 사건이며 단종은 폐위되는 데까지 2년의 시간이 더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영화 관상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랍니다. 정난 직후 수양대군은 스스로 영의정 부사, 영경현 선관사, 견판 이병 조사가 되어 단종은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고 나란 일은 전부 수양대군이 관할했죠. 그리고 김종서의 뒤를 이어 두만강을 관리했던 김종서의 부하이자 친한 동생이자 또 절친이었던 이징옥이 여진족들을 동원해 함길도에서 반란을 일으키지만 젊은 시절 맨손으로 호랑이도 때려잡았다는 이징옥은 부하의 배신으로 사망합니다.
이렇게 조정과 지방에 대한 지배력도 다 장악한 수양대군이었지만 그래도 피를 보고 정권을 장악했기에 도덕적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수양대군은 이기적 권력 욕을 정치적 정당성으로 무마하고 포장하고자 단종에게 왕비를 드릴 것을 장려합니다. 그렇게 결혼한 단종의 부인이 정순왕후 송씨인데 단종보다는 한 살 연상의 누나였습니다. 비록 강제 결혼이었지만 두 어린 커플 사이가 나름은 좋았던 듯합니다. 계율정난이 일어났을 때 단종이 13살이었는데 삼촌이 눈 시퍼렇게 감시하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고 씩씩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등 2년간 공식적인 왕의 일정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가끔 어린 나이에 혼자 훌쩍이면 곁에 있던 궁녀들과 내시들도 모두 울었다고 합니다. 어린 아내 정순왕후 송씨에게도 크게 의지했다죠. 그래도 단종은 은근히 수양대군에게 윤리적 프레임을 씌워 혹시라도 수양대군이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면은 도덕적으로 욕 처먹도록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등 그 어린아이가 나름 자신의 살 길을 도모합니다. 그렇게 2년 뒤 1455년 단종이 15살이 되었을 때 단종을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 없으니 수양대군은 단종의 최측근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단종의 또 다른 삼촌 중에서 세종대왕의 6번째 아들이자 수양대군의 친동생이기도 했던 금성대군이 있었는데, 금성대군은 단종과 가장 가까운 삼촌이었고 형 수양대군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금성대군에게 누명으로 내란죄를 조작하고 금성대군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이들이 전부 단종에게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단종의 유일한 직계 가족이었던 친누나 경혜공주, 어릴 때부터 유모 역할을 해주었던 박상궁, 세종대왕의 후궁으로 단종에게는 할머니 같은 존재였던 혜빈 양씨까지 바로 유배령이 떨어집니다. 왕이 최종 결정권자였기에 단종은 자기 손으로 직접 자기 최측근들을 내쳐야 했죠.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던 단종은 1455년 결국 양위 입장을 발표합니다. 단종이 직접 옥새를 삼촌 수양대군에게 건네주죠. 이렇게 단종은 15살, 재위 3년 만에 왕위에서 물러났고 결국은 삼촌 수양대군이 조선의 7대왕 세조로 즉위합니다. 폐위된 후 단종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고 7대왕 세조는 어떤 왕이 될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